다정함은 때때로 짐이 된다. 다정함은 본디 인간의 가장 섬세한 결임과 닿아 있는 감정이다. 타인은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남의 슬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언제나 한 발짝 더 다가서려는 마음의 성질. 하지만 그 다정함이 어떤 순간에는 오히려 무게가 되고 짐이 되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침식하는 형벌로 다가올 때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 의지라 불렀다. 모든 생명은 자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로 움직인다. 다정함은 그 의지에 거스르는 감정이다. 스스로의 안녕보다 타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며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려 상대를 받아들이는 선택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그는 점차 자신을 지탱할 여력을 잃게 된다. 다정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오래 머문다. 비난이든 부탁이든 무심한 말 한마디든 그는 그것을 내면 깊숙이 끌어안는다. 그 말이 가진 무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반응한다. 이해하려고 하고 감싸주려 하고 어떻게든 덜어주려 한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그의 다정함은 상대의 짐이 아닌 자신의 짐이 되어버린다.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다. 다정한 이들은 종종 이 절망 속에 빠진다. 그들은 자신이 다정하기를 바라지만 그 다정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순간 자신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곧 짐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다 보면 자기 삶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다정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짐으로 작용한다. 다정함은 그 자체로는 죄가 없다. 문제는 그것이 타인에게 사용될 때 그 타인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다정함이 상처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이야기하며 타자와의 만남이 윤리의 근원이라고 했지만 그 타자의 얼굴이 항상 진실하고 책임 있는 것은 아니다. 다정함은 자주 그 얼굴 뒤에 숨은 계산에 의해 이용당한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노자의 말처럼 다정함은 때로 강함의 형태를 띠지만 그 강함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 다정한 사람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말하지 않고 참고 또 참으며 자신을 한 조각씩 내어준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짓밟힐 때 그는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안게 된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자기 착취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다정한 사람은 바로 이 자기 착취의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다. 그들은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며 사실은 괜찮지 않은 하루들을 견딘다. 그런 다정함은 더 이상 타인을 위한 것도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저 지속되는 관계의 무게를 유지하기 위한 감정 노동에 불과하다. 니체는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 했지만 다정한 사람은 자주 남을 위해 자신을 지운다. 그 지움은 언뜻 숭고해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그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잃는다.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로 다정함은 내려놓아야 할 짐이다.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구하는 것이 다정함이 짐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이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감정을 소비하면 그 관계는 점점 자기 없음의 관계가 된다. 타인을 위해 무릎을 꿇는 순간이 잦아질수록 자신의 존재는 점점 더 얇아진다. 이런 상태에서의 다정함은 자기 희생을 넘어 자기 해체에 가깝다. 다정함이 빛나기 위해서는 단단한 경계가 필요하다. 그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철학이다. 그것은 다정함을 절제함으로써 그 다정함이 진실해질 수 있게 만드는 장치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그 자체로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고 필터 없는 이해는 결국 감정의 과잉을 낳는다. 가끔은 거리두기가, 가끔은 침묵이, 가끔은 외면이 다정함을 지켜주는 가장 다정한 방법일 수 있다. 진정한 다정함은 자기 상실이 아니라 자기 확인에서 비롯된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자만이 다른 이를 올곧게 바라볼 수 있다. 어떤 순간부터는 미안해 보다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괜찮아 대신 나는 지금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정함은 결코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소비될 뿐이다. 다정함은 때로 짐이 된다. 그 짐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한없이 타인을 품으려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다정한 이여, 당신의 따뜻함을 의심하지 말고 그 따뜻함을 스스로에게 베풀기를. 다정함이 짐이 되지 않도록 그 무게를 가늠하고 조절하고 필요할 땐 멈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다정함의 철학이며 끝내 다정함이 다정함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자유는 고독과 함께 온다. 자유를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떤 경쾌함을 떠올린다. 속박 없는 존재, 선택의 가능성, 규범으로부터의 해방, 책임으로부터의 초탈. 하지만 정작 진실한 자유는 가장 먼저 고독을 불러온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율이란 결국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말과 동의어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그 벗어남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 소속감의 희생을 동반한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너는 내 고독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만이 오롯이 존재하는 공간. 그곳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고. 대중의 시선과 관습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늘 타인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규정받는다. 그 거울을 깨뜨리는 순간 거기에는 해방이 아닌 침묵이 자리한다.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이 자유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자유는 선택의 가능성이 아니라 선택의 무게를 동반한다. 그리고 그 무게는 늘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 모든 결정이 자기 책임이 되는 공간에서 인간은 더 이상 타인을 탓할 수 없다. 그 무한한 책임감이 바로 고독의 본질이다. 자유는 관계의 느슨함을 요구한다. 가까움보다는 거리, 공간보다는 경계, 따름보다는 분리. 이러한 태도는 종종 사회적 단절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단절은 고립이 아닌 고요이며 단절이 아닌 자각이다. 군중은 따뜻하다. 하지만 그 온기는 생각을 잠재우고 욕망을 균질화하며 독립적 판단을 소거한다. 따라서 자유를 지닌 자는 군중 속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는 경계되며 때로는 고립된다. 진정한 자기 자신은 언제나 단독자로 존재한다. 그 단독자는 선택의 자리에서 타인의 동의를 묻지 않는다. 그는 홀로 판단하고 홀로 책임지며 홀로 견뎌낸다. 그의 자유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내면의 필연성에서 기인한다. 고독은 단순한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언어로부터 분리된 상태이며 세상의 해석과 기대에서 떨어져 자기 내면의 흐름에 집중하는 상태다. 그 고독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다시 짓는다. 이전까지 타인의 눈으로 규정되던 자신이라는 이름의 구조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철저히 고립된 공간에서 다시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 한병철은 투명 사회에서 현대 사회는 자유를 말하면서도 오히려 감시와 노출로 인간을 억압한다고 비판한다. 우리는 투명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판단을 외부에 위임한다. 그러나 자유는 필연적으로 비가시성의 공간에서 자라난다. 보이지 않음은 곧 사유의 공간이며 그곳에서만 인간은 자기 고유의 결을 되찾는다. 고독은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인간은 타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서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존재로 변모한다. 자유는 그렇게 고독이라는 통로를 지나 자기라는 주체에 도달한다. 우리는 종종 자유를 오해한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해방감. 그러나 철학이 말하는 자유는 자신의 본질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이며 그 여정은 언제나 혼자의 것이다. 자유를 지닌 자는 타인의 기대를 거절해야 하며 세상의 칭찬에도 무심해야 하고 소속의 달콤함을 기꺼이 밀어내야 한다. 그는 이해받지 못할 준비를 해야 하며 자주 외로움과 침묵 속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그렇기에 진실한 자유는 마침내 얻었을 때 즐거움보다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무엇을 해도 된다는 해방감보다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필연성으로 그 자유는 빛을 발한다. 니체는 위버맨쉬를 통해 자유로운 인간, 곧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자를 그렸다. 그는 자기 존재를 완전한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어떤 외부의 구조도 탓하지 않는다.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웃고 그 고독 속에서 싸우며 결국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이 된다. 자유를 갈망하는 이는 필연적으로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만의 질문에 자기만의 언어로 답하는 그 길 위에 누군가 함께 걸어줄 수는 없다. 그 길은 오롯이 혼자의 것이다. 그러나 그 혼자라는 단어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가장 진실한 존재로 깨어난다. 그저 무책임일 뿐이다. 책임 없는 선택은 방종에 가깝고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허상이다. 자유는 고독과 함께 온다. 그 고독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자유는 환영이 아니라 결심이며 선물이라기보다는 자격이다. 그 자격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웃지 않고 군중의 박수에 흔들리지 않으며 홀로 판단하고 홀로 걸어가는 그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감당한 자에게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움의 형태. 그리움은 모양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존재한다. 보이지 않지만 짙고 잡히지 않지만 무겁다. 형태가 없다는 것은 곧 어디에나 있다는 뜻이다. 그리움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나 의식을 점령한다. 그리움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이며 순간이 아니라 지속이다. 그리움은 어떤 기억의 반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의미의 윤곽을 더듬는 행위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떠올리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와 존재 사이의 거리, 그 사이를 메우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몸짓이다. 인간은 세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그 관계가 단절될 때 남는 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흔들림이다. 그리움은 바로 이 존재의 흔들림에서 출발한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떠난다. 그러나 그 떠남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다. 그의 부재가 나의 내면에 머물고 그의 목소리가 침묵 속에 울리고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스며든다. 그리움은 존재의 궤적이 아닌 잔향이다. 그리움은 잊지 못함이 아니라 잊을 수 없음이라는 비자발적 현상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기억 속에서만 진실로 존재한다 라고 했다. 그리움은 바로 그 기억을 통해 존재의 일부를
연장시키는 메커니즘이다. 기억은 고정되지 않는다. 그리움은 과거를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불완전함까지 끌어안는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리움은 시간을 역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속도를 줄이고 그 틈을 가늠하게 한다.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그리워함으로써 시간을 멈춘다. 멈춘다는 것은 단지 흐르지 않음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응시함이다. 그리움의 가장 선명한 형태는 아마도 부재 속의 응시일 것이다.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자리를 바라보는 행위, 그곳에 머물렀던 어떤 온도, 어떤 숨결, 어떤 말들,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의식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한다. 락항은 인간의 욕망은 항상 결여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그리움은 바로 이 결여의 정제된 형태다. 결여는 상실의 감각이 아니라 존재의 지향을 구성하는 본질적 감정이다. 무언가 결여되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그리움은 그 결여가 남긴 의미의 흔적이며 존재가 스스로를 되묻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다. 그리움은 또한 되돌릴 수 없음이라는 감정과 맞닿아 있다. 이 감정은 단지 후회나 아쉬움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어떤 본질적 사실에 대한 숙연한 인식이다. 그리고 이 인식은 그리움을 성숙하게 만든다.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더 깊이 음미하고 더 오래 머무른다.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약에서 장소가 기억을 품는 그릇이라고 했다. 우리가 그리움을 느낄 때 떠오르는 것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물렀던 장소, 그 장소에 깃든 빛과 공기, 그 공간 속의 침묵이다. 그러므로 그리움은 공간적인 감정이기도 하다. 몸은 그 공간을 떠났지만 감각은 그 공간에 남아있다. 철학은 종종 추억과 기억을 분리한다. 기억은 정보이고 추억은 해석이다. 그리움은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지점에 있다. 사건의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면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짓는 감정의 작용. 그리움은 창조적이다. 우리는 그리움을 통해 사건이 아닌 나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움은 늘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대상을 그리워하지만 그 감정의 본질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 보편성은 우리를 연결시키며 동시에 우리를 고립시킨다. 왜냐하면 그리움은 타인과 공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제나 나만의 감각, 나만의 기억 속에서만 유효하다. 공감할 수는 있어도 대신 느낄 수는 없다. 그리움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감정이다. 말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그 본질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시는 종종 그리움을 다루지만 그 시조차도 그 감정을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 그리움은 언어 이전의 감정이며 존재 이전의 흔적이다. 그리움의 형태는 고정되지 않는다. 때로는 냄새이고,
때로는 풍경이며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울컥하는 감정이다. 그것은 머물지 않고 떠다닌다. 생각을 틈타 침입하고 조용한 밤의 공기를 타고 스며들며 우리가 잊었다고 믿는 순간에 다시 출현한다. 그리움은 감정이 아니라 의식이다. 그것은 기억의 작동 방식이 아니라 존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이해는 언제나 결여와 흔적, 거리와 시간의 변증법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움은 삶의 공백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공백 속을 채우는 가장 진실한 감정의 밀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잃고 그 이름 위에서 다시 쌓아 올린다. 그리움은 이름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다시 살아내기 위한 내면의 구조물이다. 니체는 기억하라. 너는 먼 곳에서 왔다. 라고 말한다. 그리움은 어쩌면 그 먼 곳에 대한 내적 호출인지도 모른다. 그곳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존재의 원형이 머물렀던 장소.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러나 본능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공간. 그리움은 그 공간으로부터 조용히 불러온다. 그리고 그 부름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도달한다. 뒷모습으로 이해되는 사람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얼굴을 세상에 내민다. 울음과 함께 어머니의 품과 낯선 공기의 냄새 속에서 얼굴로 시작한다. 그러나 삶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얼굴이 아니라 등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정면이 아니라 뒷모습으로만 이해되는 존재가 된다. 이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해된다는 것은 인간 존재에 있어 축복인가? 아니면 그로부터 벗어나야 할 구속인가?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느끼지만 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정면은 의도를 품는다. 뒷모습은 결과를 드러낸다. 정면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며 뒷모습은 떠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뒷모습을 바라보는 자는 늘 이중의 시간을 살아간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상, 그리고 다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대한 인식. 사람은 자신의 얼굴로는 거짓말을 하지만 뒷모습으로는 진실을 흘린다. 어깨의 기울기, 고개를 숙인 각도, 발걸음의 속도, 그리고 망설임의 흔적이 허공을 가를 때 정면은 그 사람의 내면은 얼굴보다도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정면은 의도를 연출하지만 뒷모습은 존재의 잔여물이다. 그것은 연출되지 않은 고백이다. 말보다 깊은 언어이다. 침묵의 형태로 나타나는 자아의 궤적이다. 우리는 어째서 타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는가? 그것은 어쩌면 정면에서 마주한 모든 것들이 허상에 가까웠다는 자각의 순간 때문일지도 모른다. 가장 깊은 감정은 가장 마지막의 장면 속에 숨어 있다. 헤어짐은 말로 하지 않는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걷는 그 뒷모습.
그것이야말로 마지막의 말이다. 말해지지 않았기에 더 강렬하고 돌아보지 않았기에 더 선명하다. 뒷모습은 완성이다. 이해라는 이름의 고통스러운 지연이 끝나는 자리. 그리고 그 완성은 언제나 결핍의 형태를 띈다. 떠난 자를 이해하려는 자의 사유는 결코 충만하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지연되고 불완전하며 자책의 그림자를 동반한다. 뒷모습으로만 이해되는 이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아니,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다. 존재의 진실은 결코 정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다. 그들은 침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들이다. 삶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말을 아낀다. 말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의 한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어떤 진실은 말로 전달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뒷모습으로만 남는다. 그것은 짐이다. 기억이다. 고독의 껍질이며 시간의 증인이다. 니체는 말했다. 깊이를 숨기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자의 방식이다. 뒷모습으로만 이해되는 자는 바로 그런 존재다. 그는 자신의 깊이를 표방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감추는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한다. 그의 침묵은 가장 큰 울림이다. 그리고 그의 이별은 가장 강한 진실이다. 뒷모습이란 단지 뒤돌아선 육체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선택한 존재 방식의 선언이다. 그 선언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등으로, 걷는 방식으로, 남긴 흔적으로만 전달된다. 그것은 인간 존재가 완전히 고요해지는 지점에서만 탄생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진실은 눈을 마주할 때 태어난다고. 그러나 아니다. 진실은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태어난다. 말해지지 않은 고백. 눈길을 피한 채 돌아선 사람의 어깨. 그리고 그가 걸어간 자리에 남은 침묵 속에 진실은 숨어 있다. 그것은 시간 위에 눌러쓴 발자국이며 회한이라는 이름의 무언가다. 뒷모습은 시간을 품고 있다. 그 등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다. 실패, 후회, 단념, 기다림, 믿음, 애증. 그리고 등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그것은 거울이 아니라 벽이다. 그러나 그 벽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자만이 진실에 닿는다. 뒷모습으로 이해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 앞에서 단단하다. 그 단단함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위장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시선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며 그 속에서 침묵하는 법을 터득한 자의 자세다. 그들의 뒷모습은 부드럽지 않다. 그러나 고요하다. 그리고 그 고요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한다. 그들은 설명되지 않는다.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오해를 통해 진실에 도달한다. 그들이 떠난 후 우리가 남긴 해석은 종종 그들과는 무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무관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복잡성과 단단함을 이해하게 된다. 이해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긋난 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뒷모습으로 이해되는 자는 영원히 다가갈 수 없는 거리의 메타포가 된다. 그는 완성되지 않은 시다. 그는 끝나지 않은 문장이다. 그리고 그는 닿을 수 없기에 더 오래도록 남는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 속에서 걷게 한다. 시간의 뒷길에서 한 사람의 뒷모습을 되풀이해 떠올리며 스스로를 되묻는다. 그는 왜 그렇게 걸었을까?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 그러나 이 질문은 결코 그를 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반사이다. 뒷모습은 타인을 이해하는 창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마주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은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외면했던 모든 감정, 모든 순간, 모든 관계를 등지고 걸어간 나의 자아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닫게 된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남긴 자들이었음을, 가장 말이 없던 자들이야말로 가장 큰 이야기였음을.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인생은 언제나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흘러간다. 그러나 진실은 단 하나다. 모든 순간은 본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움직인다. 그 모든 행위는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궤도를 생성한다. 시간은 언제나 앞을 향해 쏘아 올려진 화살처럼 날아간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화살을 붙잡을 수는 없다. 이미 지나간 순간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지점이 된다. 우리는 후회를 통해 시간의 구조를 깨닫는다. 그리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인생을 비극으로 만든다. 비극은 실패에서 오지 않는다. 비극은 되돌릴 수 없음에서 태어난다. 니체는 삶을 영원 회귀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원의 반복은 단 한 번뿐인 삶의 고통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은 그 한 번의 순간조차 무한한 무게를 갖는다는 뜻이다. 단 한 번의 결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란 거창하지 않다. 그것은 인사하지 않은 어느 아침, 전화하지 않은 어느 저녁, 말하지 않은 진심, 닫아버린 문, 놓쳐버린 눈빛, 그저 흘려보낸 하루하루가 쌓여 돌이킬 수 없는 생애가 된다.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평범함을 가장하고 찾아온다. 사람은 종종 결정적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순간은 아무런 징후도 없이 조용히 도착하고 그가 지나간 뒤에야 우리는 이름을 부른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음은 언제나 나중에야 인식된다. 그 인식은 늦게 도착한다. 언제나 너무 늦게,
너무 깊이. 우리는 과거를 두드리며 산다. 이미 닫혀버린 문을 붙잡고 그 문 너머의 그림자를 다시 붙들려고 한다. 그러나 문은 닫혔고 그림자는 사라졌고 시간은 흘러갔다. 그것이 삶이라는 이름의 냉혹한 흐름이다. 모든 선택은 책임을 동반한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책임은 바로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해도 된다. 하지만 실수를 돌이킬 수 없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운명이 된다. 운명이란 돌이킬 수 없는 결정들의 총합이다. 그 운명 속에서 인간은 자유를 꿈꾸지만 자유는 언제나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자유는 선택을 의미하지만 선택한 순간부터 인간은 그 선택의 결과를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영원하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그 순간들은 고통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드러낸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지나간 과거 속에서만 확실히 존재한다. 현재는 늘 불확정하고 미래는 모호하며 오직 과거만이 확정된 실제다. 그러므로 되돌릴 수 없음은 실존의 증명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무엇을 지나쳤는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되돌릴 수 있다면 삶은 진지해질 이유가 없다. 진지함은 영원의 그림자다. 우리는 한 문장을 쓸 때에도 망설인다. 한 단어를 고를 때에도 고뇌한다. 왜냐하면 단어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입 밖으로 나온 말, 손끝으로 새긴 문장,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이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돌이킬 수 없기에 사랑이다. 되돌릴 수 있는 사랑은 욕망이거나 습관이다. 진정한 사랑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위에 사라진다. 그 사라짐이 바로 사랑의 절정이다. 끝이 있기에 사랑은 강렬하다. 삶의 모든 결정에는 무게가 있다. 그 무게는 현재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등 뒤에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 따라온다. 그 그림자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돌아보고 싶어진다. 그러나 인생은 전진 외에는 길이 없다. 돌이키는 자는 무너지고 견디는 자만이 앞으로 간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 순간을 마주한다.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 이미 늦었다는 자각,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돌이킬 수 없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되돌릴 수 없기에 인간은 깨어나고 변화한다. 결국 모든 고통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이다. 삶은 그 훈련의 연속이며 그 연속 속에서 인간은 존재의 깊이를 경험한다. 우리는 끝없이 반복해서 묻는다. 왜 그때 그렇게 했는가?
왜 멈추지 않았는가? 왜 잡지 않았는가? 하지만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질문은 사유를 낳는다. 사유는 치유보다 더 깊은 길이다. 그리고 그 사유 속에서 우리는 어느 날 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조차 받아들이게 된다. 그 순간은 여전히 아프지만 더 이상 부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일부로 녹아든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슬픔은 구조가 변한다. 절규에서 침묵으로, 눈물에서 이해로, 부정에서 존재의 확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만들어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 과거로 인해 더 넓은 시간의 폭을 인식하게 된 존재다. 그리고 그 인식이야말로 삶을 깊이 있게 만들고 존재를 무게 있게 한다. 돌이킬 수 없음은 존재의 윤리이며 기억의 철학이다. 기다리면 자연스레 오는 것들.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앞당기고 싶어 한다. 시간을 조절하려 하고 운명을 앞세우려 하며 우주의 질서를 자신의 계획 속에 집어넣으려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진실은 이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 끝에만 도착한다. 기다리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서두름을 거부한다. 초조함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조급함 앞에서는 침묵한다. 마치 기다림이라는 의식 속에서만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처럼. 그것이 꽃이 피는 방식과 같다. 강제로 꽃잎을 벌리면 그것은 피는 것이 아니라 찢기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자기의 시간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은 결코 외부에서 가속될 수 없다. 기다림은 결핍이 아니다. 기다림은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맞춰 다가오고 있다는 표시다. 시간이란 단순한 숫자의 흐름이 아니다. 시간은 성숙의 공간이며 도착의 조건이다. 성장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시면에서, 침묵 속에서, 깊은 내면에서. 그리고 그 성숙은 어느 날 문득 도달한다. 기다린 자에게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무화과는 제 시간에 떨어진다. 강물은 계절이 오면 넘실거리고 달은 기울다가도 다시 차오른다. 인간의 삶에도 계절이 있다. 겨울을 겪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 조급한 자는 겨울을 부정한다. 하지만 기다릴 줄 아는 자는 겨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의 성장을 느낀다. 진정한 변화는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자라난다. 기다리면 오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일 수도, 내면의 평화일 수도, 혹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조급한 마음이 도달할 수 없는 장소에서 자란다. 기다림이란 사실은 기다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다. 기다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다림이란 결국 자기 자신이 바뀌는 과정이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욕망의 껍질을 벗고 불안을 끌어안고 시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그 배움은 결코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실존의 감각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는 결코 수동적인 자가 아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는 가장 깊은 주체성의 소유자다. 그는 세계와 자기 사이의 간극을 견딘다. 그는 모든 충동을 안으로 감추고 자기만의 속도로 걷는다. 시간의 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자연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존재를 일정한 침묵 속에 머물게 한다.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은 숙성된다. 마치 긴 숙성 끝에 향을 내는 와인처럼. 기다림은 누군가를 믿는 행위일 수도 있다. 혹은 나 자신을 믿는 시간일 수도 있다. 혹은 세상이라는 알 수 없는 질서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태도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기다림은 삶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급한 결론을 원한다. 왜 오지 않는가? 왜 변화하지 않는가? 왜 나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는가?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지금 오지 않는 것은 아직 도착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쪽은 그것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준비된다. 기다림은 시간의 건너편에서 날아오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눈은 기다려야 시력을 얻게 되고 가슴은 기다려야 리듬을 느낀다. 마음은 기다려야 무너지고 다시 회복된다. 그러니 기다려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온다는 개념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 오지 않는 것에 애달파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그것은 지금 오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간은 항상 정확하다. 그 정확성은 우리의 기대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기다리면 자연스레 오는 것들은 절대 우리의 시계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시계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시계는 언제나 내면의 성숙과 연결되어 있다. 진짜 도착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 안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만 도달한다. 그 문은 억지로 열리지 않는다. 그 문은 기다림이라는 사유 속에서 천천히 열린다. 그 열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얻는다고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도달했다고 느낀다. 그것은 성취가 아니라 수능이며 이해이며 존재의 수용이다. 기다리면 자연스레 오는 것들은 언제나 조용하다. 그들은 폭발처럼 오지 않고 속삭임처럼 다가온다. 그것은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아침과 같고 오래된 슬픔이 어느 날 사라진 순간과 같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도달한 어떤 상태다. 그것은 말이 아닌 체험이고 이해가 아닌 직관이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들은
언제나 기다림 속에서 왔다. 사랑, 평화, 용서, 이해, 성숙.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긴 기다림 끝에만 태어나는 존재의 결론들이다. 기다리는 자는 그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제 때에 온다는 것을, 모든 것은 자연의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러므로 조급해 하지 않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것, 시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 존재가 배워야 할 가장 고요한 미덕이다. 닫히지 않는 마음의 문. 세상은 닫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한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일처럼 보인다.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배신의 기억 앞에서,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 우리는 문을 닫는다. 조심스레, 그러나 단호하게.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만큼 묵직한 감정으로 걸어 잠긴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닫힌 문 너머에서 우리는 더 외로워졌고 더 차가워졌으며 더 낯설어졌다. 닫힌 문은 침묵이 아니라 단절이다. 침묵은 소리를 품은 고요지만 단절은 아무것도 품지 못한 채 흘러내린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다시 문을 바라본다. 닫은 문, 그 앞에서 서성인다.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에 이른다. 나는 문을 닫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가둔 것인가? 닫히지 않는 마음의 문이란 그 질문 끝에 도달하는 새로운 이해다. 그 문은 억지로 여는 문이 아니다. 애써 활짝 벌리는 문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닫지 않기로 한 마음의 상태다. 닫으려는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는 마음. 그 멈춤 속에 새겨나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닫히지 않는 문이 존재하는 곳이다. 닫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용서가 아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무분별한 수용도 아니다. 그것은 닿을 수 있지만 닿지 않는 자유다. 자유는 선택 가능성의 공간 속에서만 존재한다. 닿지 않음은 무력함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실로 고통스러운 결단이다. 닿지 않는 사람은 흔들린다. 불안에 시달린다.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때로는 조롱당한다. 하지만 그 고요한 흔들림 속에서 진정한 존재의 깊이가 생성된다. 닫히지 않는 마음은 본능을 거스른다. 공격 앞에서 방어하지 않고 불신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는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다리. 그러나 반드시 존재해야 할 다리. 그 다리는 타인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열림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이다. 닫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마주하겠다는 고요한 다짐이다. 스스로에게 문을 닫아버린 자는 아무에게도 다가갈 수 없다. 닫히지 않는 마음은 기억의 구조를 품고 있다.
그 기억은 고통만을 품지 않는다. 그 안에는 따뜻했던 순간, 짧은 진심, 작지만 진지했던 말, 그리고 한 번쯤은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그 애틋한 감정들이 남아있다. 다치지 않는 마음은 그 기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기억을 품고 그대로 두고 묻어두지 않는다. 기억을 지닌 채 열린다. 그 기억이 때론 눈물처럼 흐를지라도 문은 닫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언젠가 그 기억이 다시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사랑은 닫히지 않는 마음의 가장 순수한 형태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랑은 끝났다고 해서 닫히지 않는다. 그 마음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도 여전히 열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가능성의 형태로 남는다. 사랑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두는 일이다. 시간은 흘러간다. 사람도 흘러간다. 기억도 바랜다. 그러나 마음의 문은 때로 시간보다 더 오래 견딘다.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열린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지속되는 열림이다. 끊임없이 조용히 꾸준하게 열려있는 어떤 장소. 그 장소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문 앞에서 주저했던 경험이 있다. 닫혀 있을까 두려워 발걸음을 멈추고 그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상상했던 순간들. 그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심했다. 사람은 문을 열어둔 자를 결코 잊지 못한다. 닫지 않는 문은 존재의 따뜻한 증거다. 존재는 흔들릴 수 있지만 닫히지 않는다. 마음이 닫힐 수는 있지만 끝까지 닫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숭고함이다. 문이란 상징이다. 심리의 경계이며 감정의 물리적 표현이다. 문은 자아의 바깥을 경험하는 장치다. 그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세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관계는 불완전하고 균열되어 있고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닿지 않겠다는 지속적인 태도 속에서 관계는 복원된다. 닿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는 곳에 신뢰는 다시 피어난다. 신뢰는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열려있는 태도의 반복이다. 그 반복은 진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진심이란 말보다 오래 남는 행위다. 그리고 닿지 않는 마음은 가장 조용한 진심의 방식이다. 세상은 자주 말한다. 닫아야 한다. 끊어야 한다. 단호해야 한다. 하지만 닿지 않는 마음은 묻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는가? 그 물음은 고요하지만 강하다. 그 물음 속에서 탄생하는 마음의 공간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닫지 않는 문은 항상 누군가를 향해 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한 출구가 되기도 한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세상이 차가울 때, 사람들 사이에 놓인 다리가 무너졌을 때, 닫히지 않는 마음 하나가
여전히 인간 존재의 따뜻한 가능성으로 남는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조용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